한국은 전쟁이 발발하면 바로 터질 것이다. 미국의 한 군사 전문가의 발언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에 옹호하는 초강대국들의 답변이 더 가관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의 수도 서울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군사 교범에서 이렇게 수도를 배치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적과의 거리를 충분히 두고 공격 사정권 밖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독일도, 일본도, 미국도, 심지어 스위스조차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만 이 공식을 완전히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북쪽 최전방과 불과 40km 거리, 장사정포, 미사일, 공습, 전격적인 공격이 언제든 가능한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수도를 절대 옮기지 않았습니다. 국제 군사 전문가들과 재난 시뮬레이션 전문가들조차 이 미스터리를 풀지 못했습니다. 이건 전술적 자살행위다 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사 전략가들이 하나 둘씩 직접 서울에 도착한 그날부터 이 도시가 감추고 있던 놀라운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는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함락 불가능한 전장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안 걸리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비디오가 잘 돌아간대요. 좋아요는 무료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호프만입니다. 스위스 연방위기관리청 소속으로 재난과 전쟁, 그리고 복합위기 상황에서 도시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세계 곳곳의 도시들이 저마다 다른 형태로 위기에 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분석하는 것이 저의 일이죠. 유럽, 아시아, 중동, 북미까지 수많은 도시를 살펴왔습니다. 지진, 홍수, 산불, 테러, 전쟁 등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도시들은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국제 네트워크 내에서 계속해서 한 도시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서울이었습니다. 이 도시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너무도 위험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 도시 방제 교범에서 가장 기본으로 강조하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거리를 두라는 원칙입니다. 정치적 수도든 경제적 수도든 최전방, 즉 잠재적 적국과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라는 게 거의 상식처럼 여겨집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요. 독일의 베를린은 동서독 분단 시절에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고, 일본의 도쿄 역시 상대적으로 자연재해는 많을지언정 군사적 위협에서는 거리를 둔 편입니다.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미국 워싱턴 DC 역시 방어선의 완충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다릅니다. 서울은 분단국가인 북한의 수도 평양과 불과 40km 남짓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 유사시 북측의 장사정포가 가동된다면 수도권 전역이 곧바로 사정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리입니다. 사실 저 역시 처음엔 이 정보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지도를 다시 펼쳐보고 위성 영상을 확대하고 좌표를 일일이 확인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맞다고? 이 정도면 거의 전술적 자살행위잖아.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료들도 고개를 저으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위스처럼 중립과 방어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국가의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구조였으니까요. 수도라면 적어도 주요 사거리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는 게 상식이니까요. 하지만 곧 또 다른 생각이 스며들었습니다. 한국은 바보가 아닐 텐데.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경제력, 과학기술, 사회 시스템, 인프라 모든 면에서 최상위 수준에 올라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국가가 단순히 무모해서 수도를 그 자리에 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혹은 외부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제 호기심은 폭발했습니다. 스위스 연방위기관리청 본부에서 국제도시 회복력 평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 미스터리를 파헤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여러 나라의 복합위기 대응 능력을 비교 분석하고 장기적인 도시 생존 모델을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서울은 평가 대상 중에서도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실 국제학계에서도 서울 모델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부는 이를 전시행정이라 폄하하기도 했고, 일부는 숨겨진 방어 시스템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흥미를 표했습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이었지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 상공에 도착했을 때 창문 밖으로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빌딩 숲, 촘촘히 얽힌 도로망, 반짝이는 유리 외벽들이 햇빛에 부서지며 도시를 거대한 유기체처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거대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요. 아름답군. 순간 그렇게 감탄했지만 그 다음 감정은 다시 복잡해졌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한 곳에 산다고? 공항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놀라울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커피를 들고 가벼운 걸음으로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교 앞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웃는 학생들, 공원에서 운동하는 노인들까지 이들에게 전쟁 위협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재난 리스크를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편입니다. 위기의 그림자가 어디에 얼마나 드리워져 있는지 훈련된 눈으로 항상 분석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에서는 아무리 살펴봐도 시민들 사이에 두려움이나 긴장감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혹시 대비 없이 낙관주의만 만연한 건 아닐까? 호텔 방에 도착해서도 그 질문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서울 전체 지도를 펼쳤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한강이었습니다. 이 도시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이 거대한 강은 분명 자연 방어선으로 활용 가능해 보였습니다. 스위스에서도 강은 종종 천연 방어선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현대전은 강 하나로 적을 막아낼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지요. 미사일, 장사정포, 공중강습, 드론까지 위협의 양상이 다변화된 시대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들은 무엇으로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 이 물음이 저를 계속 사로잡았습니다. 혹시 지하에 무언가가 있을까? 아니면 시민들이 개개인까지 특정 훈련을 받는 시스템이 있는 걸까? 혹은 우리가 모르는 고밀도 방어 기술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책상 위 보고서가 아니라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이 도시에 숨겨진 실체를 확인하는 것. 저는 각 기관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위기관리본부, 재난안전본부, 민방위 사무국, 그리고 일부 학계 전문가들까지요. 이 도시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뭔가 복잡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이 의문을 반드시 풀어내고 말겠다고요. 서울에 도착한 지 하루가 지나고 저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첫 일정은 서울시 위기관리본부 방문이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도시 방어 체계의 핵심 지휘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시청사로 들어서자 서울시 관계자 한 분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김현우 과장이라는 분이었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호프만 박사님. 서울의 방어 시스템을 직접 보러 오셨다니 저희 입장에서도 좋은 기회입니다. 그의 표정은 침착하고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위기관리 담당자라면 일의 긴장이나 경계심을 보이기 마련인데 의외로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울이 이런 지리적 조건 속에서도 수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분명히 단순한 낙관주의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닐 텐데요. 김 과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운에 맡기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보여드릴 시스템을 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시청사의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갈수록 복도가 차갑고 두터운 콘크리트 구조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예상보다 훨씬 거대한 통제실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메운 대형 스크린들이 서울 전역의 실시간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고 수많은 모니터 앞에는 담당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이 서울시 종합상황실입니다. 재난, 군사, 테러, 대규모 재해까지 모든 유형의 위기를 통합관리하는 장소죠.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개의 화면에는 교통 흐름, 지하철 가동 상태, 한강 수위, 대피소 현황,
실시간 CCTV 영상까지 각종 데이터가 쉴 새 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드론이 상공을 비행하며 도심 곳곳을 실시간 감시하는 화면도 보였습니다. AI가 이 모든 데이터를 24시간 통합 분석합니다. 특정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자동으로 대응 시나리오가 가동되고요.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희 스위스 위기관리본부 역시 상당히 정교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서울의 이 수준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 통제실만으로는 실질적인 물리적 방어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적이 물리적으로 침투하거나 공격을 개시하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김 과장은 미소를 지으며 지하로 더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계단을 따라 한참을 내려간 끝에 거대한 공간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마치 하나의 지하도시 같았습니다. 이곳은 복합대 피통제 벙커입니다. 서울 전역에 분산된 유사시설이 약 4,000곳 정도 존재합니다. 이 시설 하나당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장기간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식량 저장고, 수처리 설비, 독립 환기 시스템, 의료진 대기 공간까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전시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은 이곳으로 신속히 대피하도록 훈련받고 있어요. 서울 지하철역 대부분이 이러한 방공대피 기능을 겸하고 있고요. 그 말을 듣자 비로소 어젯밤 제가 지도를 보며 막연히 의심했던 부분이 선명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복잡한 지하철망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 총연장 1300km, 그리고 한 승역 중심의 방사형 연결 구조는 유사시 빠른 대피와 보급 이동에도 활용됩니다. 저는 서울 지하철을 전날 가볍게 시승해 보았을 때 이미 그 깊이에 놀랐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참을 내려가야만 도착하는 승강장, 두터운 콘크리트 벽면, 긴 대피 통로, 그 모든 것들이 단순한 설계 미학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수많은 다리가 연결돼 있던데 방어선으로서는 오히려 취약해 보이던데요. 이번엔 김 과장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숨은 시스템, 역류방지 제어 장치, 도화저지 유속 조절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전시 한강 수위를 인위적으로 조절해 강을 전술적 장벽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저를 한강 인근의 통제센터로 데려가 시뮬레이션 화면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 한강 수면 위로 갑자기 솟구치는 숨은 장치와 교각, 하부 방어 시스템이 전개되는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런 장치들은 평상시에는 시민들의 시야에서 거의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도시는 평온하게 보이되 위기 상황에선 언제든 전환될 준비가 되어 있죠. 그 순간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한 저의 첫인상이 서서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는 단순히 평온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대한 숨은 시스템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이들이 수도를 옮기지 않고도 이곳을 지켜내겠다는 근거라는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리적 방어 장비와 시설은 분명 뛰어납니다. 하지만 결국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시민들일 텐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위기 대응을 해낼 수 있을까? 아직 퍼즐은 다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분명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치밀한 시스템 위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를 거치며 저는 서울의 물리적 방어 시스템이 예상보다 훨씬 정교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망, 대피소, 한강 방어체계, 통합상황실까지 각 요소들은 하나하나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이었고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남아있는 가장 큰 의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이라 해도 결국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이 무너지면 모든 계획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패닉 상황 속에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결국 사람들일 테니까요. 그때 김현우 과장이 흥미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내일 특별한 훈련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대응 훈련인데 직접 참관해 보시겠습니까?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가 가장 보고 싶었던 실전형 시뮬레이션 말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희는 서울 외곽 통제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관계자들과 시민 자원봉사자들, 군경 소방 인력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간략한 브리핑을 해주었습니다. 오늘의 시나리오는 다중복합위기입니다. 대규모 정전, 통신 두절, 주요 교량 파괴, 미사일 피격, 화학물질 유출까지 가정합니다. 단일 재난이 아닌 복합재난 상황이지요. 저는 감탄과 동시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10시 정각, 훈련이 개시되었습니다. 장소는 통제센터 인근 한 지역을 서울이라고 설정하고 위기재난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가상으로 설정한 서울 지역이 정전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모든 신호등이 꺼지고 건물들의 외벽 조명도 사라졌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현재 지역의 CCTV는 서울이라는 설정으로 가상화면이 송출되고 있었고 불빛 하나 없는 대도시의 모습은 생각보다 더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차로마다 평범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등장해 차량 흐름을 수신호로 정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통경찰이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동네 상인, 회사원, 대학생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누구입니까? 제가 놀라서 묻자 김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평상시 민방위 훈련을 받은 일반 시민들입니다. 사태 발생 시 자연스럽게 행동 매뉴얼이 몸에 배어 있지요. 이어 지하철역 내부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전력은 끊겼지만 비상발전 시스템이 가동되어 조명과 방송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영무원들은 대피 인파를 침착하게 안내하고 있었고 시민들은 우르르 몰려다니지 않고 질서 있게 이동 중이었습니다. 비상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민은 가까운 지정 대피소로 이동해 주십시오. 노약자와 어린이를 우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소 내부에서는 의료진과 응급구호팀이 이미 대기 중이었고 구역별로 지정된 주민대표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자리 배정과 물품 배분을 도왔습니다. 그중 한 자원봉사자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몇 년째 훈련을 반복하다 보니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도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의 표정에는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인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번엔 주요 교량 일부가 파괴되었다는 시나리오가 가동되었습니다. 한강대교와 마포대교가 사용 불가능하다고 가정되자 즉시 대체 우회 노선이 자동으로 설정되고 지상교통과 지하철 물류망이 재조정되었습니다. 김 과장은 지하 통제센터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비상시에는 지하철 노선을 활용한 보급선이 가동됩니다. 의료물자, 식량, 연료까지 터널 내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이미 각 지하철역에 배치된 비축물자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군사적 개념을 민간 시스템에 이식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감탄을 내뱉자 김 과장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민간과 군의 경계가 무의미해집니다. 시민 전체가 방어체계의 일부입니다. 훈련 후반부에는 통신망 붕괴 시나리오까지 가동되었습니다. 인터넷, 휴대전화, 위성통신까지 전면 두절된 상황 속에서도 각 구역은 휴대용 무전기와 지상선 대검망을 통해 상황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1구역 정상 유지, 2구역 의료팀 긴급 지원 필요, 3구역 식수 재배분 진행 중. 현장 보고가 체계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은 마치 실전 상황처럼 정교했습니다. 새벽을 바라보는 시간, 훈련은 마지막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만약 시민들이 패닉에 빠진다면 이 시점에서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은 끝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파트 단지별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자치 대응 조직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를 우선 대피시키고 생필품을 공평하게 배분하고 의료진을 배정하는 등의 결정이 현장에서 신속히 내려졌습니다. 어느 구역에서는 심지어 주민대표가 가상으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여 다음 날까지의 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제 가슴은 묘한 감정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의 정신 자체가 방어체계다. 이 도시는 위기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이미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위기가 일상이 되는 법을 체득하고 있었던 겁니다. 훈련 종료 후 결과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전체 대응률 93% 달성. 김 과장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실전이었다면 더 나았을 겁니다. 실제 위기 상황이 오면 오히려 더 단단해질 사람들이니까요. 그의 말이 허풍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이 도시가 단순한 방어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이 모두 끝난 다음 날, 저는 다시 서울시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평가단과 함께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평가단에는 스위스 연방위기관리청 본부에서 파견된 제 동료들뿐 아니라 몇몇 국제기구의 관찰자들도 동석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서울이라는 도시의 방어체계를 직접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해 파견된 이들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도시의 시스템을 본 뒤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이었지요. 국지전 위험지역에서조차 이 정도까지 준비된 도시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의는 김현우 과장의 발표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수도가 아닙니다. 이 도시는 시스템, 시민, 그리고 의지가 하나로 통합된 생명체와 같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 저에게 발언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서울의 방어력은 단지 물리적 시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드웨어적 시스템, 소프트웨어적 운영체계, 그리고 휴먼웨어, 즉 시민의식이 완벽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의 시선이 제 발표 자료에 집중되었습니다. 첫째, 이 도시는 다중방어층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하철 총연장 1300km, 4000곳 이상의 대피소, 한강의 숨은 제어 시스템, 그리고 분산된 AI 통합상황실이 모든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대응합니다. 화면에는 서울 전역의 실시간 모니터링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둘째, 무엇보다도 이 모든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시민의 집단의식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정부 지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스스로 방어체계의 한 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날 목격했던 교차로의 자발적 교통통제, 자치조직 운영, 자원봉사 의료진의 신속한 대처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위기 대응을 기술의 문제로만 접근합니다. 그러나 결국 위기의 순간에는 사람의 심리가 모든 시스템을 좌우합니다. 서울 시민들은 반복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이미 집단적 내성을 체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도시의 가장 큰 방어력입니다. 회의실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스위스 본부에서 온 동료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호프만 박사, 그 말은 결국 이 모델이 단기간에 모방될 수 없다는 의미 아닌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모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닙니다. 70여 년간 지속된 분단 상황 속에서 시민 전체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쌓아온 집단적 경험이 만든 결과입니다. 기술과 시스템은 수입할 수 있지만 이 공동체적 내성은 오랜 시간과 역사적 맥락이 필요합니다. 이 발언에 몇몇 해외 관찰자들이 깊은 인상을 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김 과장과 저는 잠시 따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호프만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희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시민들이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매우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서울시에서 준비한 환송 만찬이 열렸습니다. 국제평가단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식사 중에도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한 국제기구 관계자가 질문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다른 나라들이 배울 수 있을까요? 김 과장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기술 이전보다 중요한 건 시민을 신뢰하는 문화입니다. 방어는 정부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날 회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을 떠나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도
서울의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했습니다. 커피를 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근하는 사람들, 버스 정류장에서 친구와 웃으며 대화하는 학생들, 강변을 조깅하는 이들까지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위기는 늘 그들의 곁에 있지만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평온을 살아가고 있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서울의 도심이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수많은 고층 빌딩과 도로망, 한강이 어우러진 그 모습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 평가 보고서의 제목을 이미 정해두었습니다. 서울 모델 21세기 도시방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 도시는 이제 단순한 수도가 아닙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집단의지와 시스템이 하나로 엮인 함락 불가능한 요새.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한국 국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서울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군사적 요충지로서 수많은 나라들이 탐을 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전 세계인들에게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이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